주최하는 시민 아카데미 도시 삶을 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강연 도중에 질문하실 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와 함께 강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니까 매우 낯설고 어색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중강의는 웬만하면 안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막 후회하고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 강의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저로서는 매우 우울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거정책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을 계속 잘 들리시나요? 네,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을 계속 지켜보고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참 지금 매우 좀 우울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우려가 사실은 이런 우울함이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주거정책을 기사를 매일매일 보시진 않아도 되시잖아요. 이게 본인의 업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주거정책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언론 기사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 출발하자마자 매일매일 아침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책이 발표되면 언론에 계속되는 이제 문제 있다. 실패할 것이다라는 예견. 그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황이 되면서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기를 인디언 기후제라고 하죠. 라고 계속 그랬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근데 저로서는 아직 희망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사대책 발표 이후로 주택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면서 다시 좀 불안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은 희망을 버릴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울하다가도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이제 맨 마지막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전주시 와 시흥시와 같은 지자체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그리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실패하고 잘못됐냐 그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완벽하게 전환하지는 못했지만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었고 그게 이제 노력들은 있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정책을 이제 먼저 보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실거래가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죠. 실거래가가 있고 KB 부동산 114 이런 데에 자료가 있는데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값. 부동산에 내놓는 값이신 거죠. 그러면은 실거래가하고 호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정확한 값일까요? 주택가격으로. 당연히 실거래가가 더 정확한 값인데 문제는 우리는 이게 지금 압도되고 있어요. 호가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매일 들으실 텐데 몇 억이 올랐다. 전셋값이 계속 1억, 2억씩 뛴다. 이런 것들의 기반은 대부분 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동이 몇 억씩 올랐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호가인데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봤을 때 어떤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들으시는 것과 그다음에 실거래가를 분석하는 결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부분이 임대차 3법. 이제 모든 잘못이 임대차 3법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고 이것이 결국 이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평가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실거래가 통한 분석 결과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0년에 아마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죠.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3월에 이자율이 0.5%가 낮아집니다. 기준금리가. 그리고 5월에 또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지금 역대 최저인 0.5%라는 기준금리가 되잖아요. 그 이후로 기준금리가 낮아진 이후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5월, 6월, 7월. 이렇게 폭등을 하게, 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기준금리가 낮아진 원인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미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그 오른 주택가격을 전세가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됐던 걸.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전월세 가격이 2020년 5월부터 매우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기울기가 매우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바로 시행되었죠. 분명한 건 아직 전월세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기울기를 바꾼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그냥 뒀다면 역사의 가정은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되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아마 전월세 가격은 더 폭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지금 잘못된 원인이 임대차 3법인 것처럼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전환하는 맹아 중에 하나가 영등포 쪽방촌 개발, 그리고 아마 이사 대책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이게 제가 보는 주거 정책으로 전환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시흥시와 전주시의 주거복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건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야 할 일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주거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집값을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 역량을 다 투입하더라도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주택 정책보다는 기준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제가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 집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제 주거 정책으로 언젠가는 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기를 바랬지만 그러지는 못했고, 이제 다른 분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시흥과 전주시에서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PPT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 PPT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은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PPT를 공유하지 않고, 괴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PPT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리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또 집을 언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여기도 많으실 테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사고 팔린 건수가 110만 건이 넘거든요. 한 번도 이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집이 누군가는 샀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같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집을 팔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 집값이라는 건 계속 상승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부터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계속 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냐?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집값도 이렇게 하강과 상승 국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지금 시점에 지금의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산다라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즘 좀 우울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90%를 대출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로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점 매수일 수 있거든요. 빚이라는 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집값이 오를 때만 문제가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월급쟁이가 1,000만 원 이상 1년에 모으기 힘들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모은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럼 1억이란 돈은 1,0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평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채는 아주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5억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많은 빚을 내고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린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뭐 5억, 3억 이런 돈을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그게 상승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하락이나 정체가 할 경우에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무주택자들에게 90%를 뭐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한다라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주택 가격이 안정된 다음에는 뭐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주택 가격이 가계 소득에 비해서 너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작년에 주택 가격이 주택 거래가 매우 활발했고 역대 없었던 정도로 주택 거래가 활발했고 그리고 서울의 주택 가격은 호당 가격을 보면 실거래가를 통해서 보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국면으로 갔습니다. 2019년의 평균 가격과 2020년의 평균 가격은 유사하거나 조금 떨어졌거든요. 호당 가격은 떨어지고 평당 가격은 조금 올라갔는데 정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집을 살 시점은 아니고 그런 과감한 뭐 빚을 내서 해라라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이 되면 정반대의 정책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LTVI, DTI를 얼마로 풀 것이냐.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방향은 다르지만 이 문제에 매몰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든 노무현, 문재인 정부든 이 부동산 정책, 집에 사고 파는 것에 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방향은 다르지만 하여튼 폭 자체는 굉장히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이제 다른 틀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거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금 주거복지 열심히 할래라는 것들이 사실은 열심히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정책적인 효능감도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정쩡하게 부동산 정책과 주거 정책의 사이에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초기부터 괴로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 폭탄론이 종부세 폭탄론이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언론에서 계속 보유세 폭탄론, 종부세 폭탄론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게 상당 부분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시가격을 완화해라라는 얘기를 지금 야당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시가격을 완화하라는 공시가격은 집값이 얼마인지를 매기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매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에 기반이 되고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는 것에 기반이 되는 그 공시가격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그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확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공시가격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야당 일부 지자체 단체장이 얘기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 1억 7천만 원이 공시가격이거나 3억이 공시가격이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집은 이게 주택 유형,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한 70%고 단독주택은 50%예요. 그다음에 토지는 뭐 한 60%. 그래서 5, 6, 7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르고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으로는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17%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면 1억 7천만 원짜리 공시가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는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로 15년간 동안 이걸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9억이고 5억짜리 집은 4, 5천에 가격을 매기겠다.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에서 멈추자. 이 얘기는 저로서는 기시감이 있죠. 이미 본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노무현 정부 때 공시가격을 올리려는 시도를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공시가격을 이제 그만 여기에서 동결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을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우리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냐? 그럼 주택가격이 안정되냐? 뭐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공시가격을 낮추자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덜 내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박근혜 정부 때 부자 감세하면서 그 세금 누가 냈나요 결국? 가장 피해본 분들이 흡연자들 아니신가요? 담배세를 엄청 올리면서 세금이라는 건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자산 이득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고소득 고자산가들이 안 낸다고 하면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게 힘없는 사람들일 가능성 그리고 이런 그 자산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세금을 안 내면 좋다가 아니라 이걸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하자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전주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 이제 강남 쪽에서 부과될 거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도 노무현 정부 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유예하자. 계속 유예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근데 이런 유예는 바로 할 수 있어요.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은 바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지금부터 부과 안 한다, 유예한다라는 건 바로 작동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2017년 8.2 대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제 다시 작동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무도 내지 않았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기를 막는 정책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를. 그런데 이걸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LTVI, DTI를 풀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권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매우 안타까운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 되자마자 종부세
무력화시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력화시키고 박근혜 정부에서 LTVI, DTI 풀고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즘 매우 우울하지만 시흥시나 전주시를 보면서 위안을 얻으면서 삽니다. 그래도 주거복지의 싹을 지방정부에서는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쪽에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고 뒤쪽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정부 촛불 정부로 출범했을 때 왜 강하게 못했을까? 주택 정책을 처음에 규제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높아진 가계부채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당시에 가계부채가 1000조였거든요. 근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펴면서 그게 1400조가 되었어요. 가계는 우리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저축의 주체잖아요, 원래. 저축을 하고 그 저축을 해서 자본을 모아서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경제 요소 중에서 가계는 저축을 하는 주체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빚쟁이가 됐거든요. 그 이자를 내는 게 더 많아요. 받는 것보다. 그 1400조의 어마무시한 부채.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170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가계부채,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폭등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방향도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체 GDP보다도 훨씬 더 큰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저는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아쉽죠.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나 그 임대 등록할 경우에 많은 그 혜택을 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처음에 주거 정책이 파리 대책인데 파리 대책이 실제로 그 임대 등록에 의해서 뭐 형해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책이 앞뒤가 좀 안 맞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 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못지않게 지방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 성격이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서울에서 걷어서 지방으로 뿌리는 국세예요. 그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지방에서 걷어서 지방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필요한 것이고 이 종부세를 걷어서 주거복지 예산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분담금도 주거복지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금 2,500억 정도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이 2,500억에 이제 주거복지를 지자체별로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뭐 시흥시와 전주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주거복지를 잘 해왔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거죠. 전주에서도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고, 지방정부에서 계속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 주거복지 열심히 할 테니, 그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정부는 재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에 관련해서 서울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이 세금을 누가 내고 누가 쓰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주택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주거 정책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하는 중요한 대부분의 얘기들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거든요. 아마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의 주택가격이 올랐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근데 전주도 최근에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전주가 갑자기 집이 부족해져서 사람이 많아져서 주택가격이 오른 게 아니죠. 저는 투기 수요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분담금 이 얘기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발 방식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빼고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뉴타운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그게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극도로 규제 완화를 해서 빨리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폭등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와 관련해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졌던 규제 완화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비싼 상품을 시장에 쏟아내는 장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장점이 있죠. 낡은 집을 허물고 좋은 신축 아파트를 만든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문제점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이 없어지고 비싼 고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 비싼 아파트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아니고 수요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고 주택가격을 절대로 완화시킬 수는 없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공급이 필요한가요? 아니냐.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을 예를 들어보면 재개발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3,000호를 짓고 거의 13,500호가 됐어요. 재개발의 경우는. 한 500호 정도 늘어났거든요. 수년 동안. 재건축은 4만 호 짓고 2만 7천 호 부쉈어요. 그러면 13,000호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급 효과를 가지고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의 부작용이 더 크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형이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 동안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전국 대부분의 어느 지역에서나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세입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입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 그리고 영세 가옥주들의 문제도 매우 심각해요. 세를 받고 살거나 하는 분들의,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로 인한 분담금을 낼 수 없는 분들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거래 가격을 통해서 본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을 평가해보면 어떤가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임대차 3법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제가 임대차 3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차 3법은 우리가 지금 1989년에 한번 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31년 만에 법이 개정된 거죠.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는 와중에 있어서 이런저런 혼란이 있지만 제도적인 정착이 끝난 다음에는 세입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주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흔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으로 인해서 다 월세화된다. 전세가 다 없어지고 월세화 된다라는 건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월세 시대의 도래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2015년에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내요. 월세 시대의 도래. 그때 이미 선언했거든요. 월세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세라는 게 없어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전세가 계속 전세 비율이 하락했는데 그 제일 하락했던 정점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 뒤로는 오히려 전세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건 또 근데 한편으로는 나쁜 거죠. 왜냐하면 갭 투기가 성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 비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전세는 사라지진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사라져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전세는 사라지는 거다. 그냥 월세 살고 뉴스테이 같은 거 살아라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어요. 그런 식의 정책 방향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부가. 월세 흐름을 당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여하튼 분명한 건 전세가 사라지진 않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임대차 3법은 1989년에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거든요. 89년에. 근데 89년에 개정되자마자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추가 개정해서 계약 기간도 늘리고 그리고 인상률 상한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게 해결하지 못하고 30년이 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었던 것도 같은데요. 그런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이자율이 낮아지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전세는 종말이 오지 않을 거고 임대차 3법은 실패할 것인가, 굉장히 언론에서는 실패할 거라는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었지만 분명한 건 데이터를 가지고 이따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 기울기를 바꾼 것은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대차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발은 띈 겁니다. 세입자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은 갱신권을 준 것이고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로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이제 향후에 진전이 필요한 거는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는데 아마 청년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살기 힘든 품질의 집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주는 상대적으로 지하 비율은 낮지만 노후주택을 임대하거나 그다음에 전주 같은 경우도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사실은 불법으로 쪼개진 것들도 많고 이런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건축물 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금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발표만 하고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과제로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외국에서는 주거 품질을 규제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를 벨기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PPT를 좀 간단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PPT를 공유를 하고 다음 3, 4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 자료고요. 저는 한국도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게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화면?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되고 있는
떴어요. 네,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파트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2020년에 110만 건 넘게 주택 거래가 됐다. 이렇게 주택 거래가 많았다라는 건 굉장히 누군가는 많이 팔았다라는 사인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정리를 해놨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향이 다르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다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틀에서 움직이는 건 이제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제 아까 정부의,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LH 사태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실 텐데, LH 사태가 발생했던 데가 시흥이잖아요. 시흥 보금자리 지구 해제 지역의 LH사 분들이 집을 사면서 발생했던 건데, 얘가 사실은 그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지구를 많이 지정을 해놨는데, 보금자리 지구를 해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이명박 정부 때 하향 안정화되니까 이 주택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냐면 주택 공급 더 이상 안 해. 공급 축소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것의 일환으로 보금자리 지구를 해제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로 했던 땅 자체를 해제하는 와중에 시흥의 그 지역이 보금자리 지구가 해제되었고요. 거기는 저한테 물어봤어도 전국에 한 군데만 앞으로 개발될 곳을 찍어라. 그러면 거기를 찍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이 계속 실패다. 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정책을 필 때 쭉 떨어져요. 그다음에 또 쭉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음에 이사 대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급량을 쏟아낸다고 한 상황이 주택가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되풀이되고 있는 역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계속 언론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칼럼을 2017년에 한겨레에 썼던 거거든요. 이 언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잘 보면서 슬프지만 틀리지 않았던 불길한 예감이라고 썼는데 언론은 계속 그럴 것이다 였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언론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주거 정책,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또 한편 언론들은 또 이렇게 주거 복지의 이슈들, 아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슈들을 끌어내면서 이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문제이기도 하면서 언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균형감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의 주거 정책에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넘어가고 하여튼 박근혜 정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정부에서 전주시와 같은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거든요.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해결은 돈이 듭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든 주거비 지원을 하든 주거복지센터를 만들든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돈이 또 문제는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 그 기틀이 될 것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강남 서초구 청장이 한편에서 공시가격 낮추라고 하면 공시가격 낮춰서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걷지 말자고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렇지 말자라고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들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자산 이득을 본 곳에서 걷어서 지방정부에 내려줘야 지방정부도 같이 사는 상생의 길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부세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아까 이 부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지자체 중에서 주거복지를 잘하는 곳에 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주시가 좀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그 용산 참사 기억하실 테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말했는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용산 참사는 단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파행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해제되면서 많은 새로운 집들이 생겨났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서울에 고속터미널 고속버스 타고 오실 텐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새 아파트 아닌 게 없고, 전국에 어디 가든 크레인이 안 올라가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전면 철거형 개발의 속도가 우리나라처럼 빠른 나라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빨라서, 그럼 이 개발의 속도는 결국 그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을 야기할 수도 있고, 용산 참사가 벌어졌던 그 비극의 제도적인 기반은 우리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용산 참사가 벌어질 때 상가 세입자 대책이 3개월치를 보상하는 거에서 4개월치를 보상하는 것으로 늘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도적인 그 장치에 개정은 많이 없었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피해를 그럼 누가 입느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저렴한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옥탑으로, 고시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주시를 조금 돌아다녀 보면서도 좀 놀랐던 게, 전주시에도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고시원들이 있는지 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가에는 원룸촌들이 있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서울이나 전주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월세가 싸지도 않잖아요. 대학가 같은 경우에 전주도 30만 원, 35만 원. 이거 서울과 크게 차이 없는, 서울을 뭐 40만 원, 50만 원이고요.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은 청년층에서는 찬성이 그래도 좀 높은, 왜 이건 당연하겠죠. 청년층은 세입자 비율이 높으니까 고시원에 청년들이 많이 삽니다. 이 기사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경향신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20대 총선입니다. 20대 2016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의회의 결과로 지금 현 여권이 승리를 하는데 그걸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결국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데에서 다 당시 새누리당인가가 다 졌다, 뭐 이런 기사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촉구를 1989년부터 있었다. 그 법이 개정되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근태 의원이 사진에 보이시죠? 예, 엄마 또 이사가라는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1989년에 법 개정됐을 때부터 개정 요구가 있었던 걸 드디어 2020년에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는 정말이 올 거냐, 이게 이제 전세 비율인데, 가장 낮았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낮았고, 오히려 이게 올라갔는데, 그럼 이게 꼭 좋은 거냐, 이게 갭투기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전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세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전세 비율은 낮아지지 않았고, 실거래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 이게 2020년에 월별로 전세 가격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가 이제 5월부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5월부터 7월 구간인데요. 이 부분의 기울기하고 이걸 그대로 뒀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가 서울의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뒤로 이 7월을 정점으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아마 보이실 건데요. 여기는 좀 예외죠. 서울의 아파트만 예외고 나머지는 7월이 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보이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차 3법이 실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적어도 상승 기울기를 바꾼 건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미 언론에서 보아지는 것과 달리 서울의 주택가격은 이미 정체하기 시작했다. 이게 서울의 주택가격이거든요. 2019년에 6억 6천, 그다음에 2020년 평균이 6억 5천입니다. 이거는 전체 주택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것들 다 포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품질의 이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규제, 그다음에 임대기간의 연장이라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면 앞으로는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곰팡이가 너무 많고 습기가 많은 곳, 이런 곳에는 사람이 살게 하면 안 될 건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브리셀에서는 이렇게 감독관이 나가요. 그래서 이 천장이 너무 낮은 건 아닌가, 이 집에.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또 감독한 결과, 이렇게, 이런 집은 임대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파트, 시간이 좀 많이 간 게, 거의 많이 지났네요. 세 번째 파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 우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라고 하는 서울에서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이런 비유를 쓰는데요. 여러분 아마 텔레비전 사러 가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텔레비가 있잖아요. 10만 원짜리부터 1000만 원짜리 텔레비까지 있더라고요. 주택도 사실은 저렴한 것부터 다양한 것까지 시장이 다양하게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1000만 원짜리 텔레비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고가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철거가 매우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마 요새는 해외여행이 그래도 많이 일반화돼서 외국 도시들을 가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일본, 그다음에 유럽 도시들을 생각해보면 가서 하신 게 주로 뭐였나 생각해보시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것들을, 새로 지은 아파트를 둘러싸인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래된 건물들로 돼 있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이다. 우리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개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전혀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곳에서.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오히려 개발이 꼭 필요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안전등급, D등급, E등급을 받아가지고 곧 무너지게 생겼는 건물이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개발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왜일까요? 이게 이윤이 남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민간에만 맡겨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영국은 개발권하고 소유권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발권하고 소유권이 일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보다는 민간이 개발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민간은 이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의해서만 개발을 맡겨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오히려 개발이 이루어지지 된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영등포 쪽방촌 같은 곳이죠. 너무 개발이 필요한데 너무 주민 생활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개발하기에는 이게 이제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개발이 수십 년 동안, 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걸
이제 정부가 공공이 개입을 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2020년 1월 20일 날 발표가 되었어요. 1월 20일이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날 아닙니까? 용산 참사 11주기에 발표된 굉장히 저 같은 연구자로서는 좀 자괴감을 느끼는,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쪽방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문제였고, 굉장히 그 획기적인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엔 이사 대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공공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공이 개입해야 할 거는 개입을 한다. 그리고 아마 이사 대책과 관련해서 그게 개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택 가격을 안정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사 대책 이후에 발표되는 집을 사면 이제 분양권을 안 주는 그 장치가 굉장히 결정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 대책은 규제는 완화하되 그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을 공공과 민간이 나눠 갖는 그런 모델인 거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민간이 갖는, 토지 등 소유자가 갖는 그런 방식, 뭐 공공 임대주택을 일부 만들기는 하지만요. 라는 점에서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공공이 개발을 주도할 필요는 없지만 공공이 꼭 필요한 개발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보다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도시에서는 더 공공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지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이 굉장히 낙후가 되잖아요. 뭐 전주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도시에서 이 외곽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면서 도심공단화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전주뿐 아니라 대전도 그렇더라고요. 대전도 대전역 근처가 공동화되고, 그다음에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면은 그런 도심의 개발은 그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매우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공공이 나서야 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시범 사업은 서울에서 많이 되지만 이런 개발들이 지방에서 더 활발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영등포 쪽방촌 개발 그리고 이사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방식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새로운 신축 아파트, 굉장히 고품질의 집을, 비싼 고품질의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집값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의 개발 방식이 뭘까라는 고민에서 이사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용적률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해주되, 그께서 나오는 혜택을 이제 공공과 민간이 나눠지는 방식. 그런데 이런 이사 대책으로 나온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의 방향은 원래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다시 하자 이거예요. 굉장히 퇴행적이죠. 그런 점에서 정책의 우려를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옛날 걸 그대로 하자라는 건 누가 못 하겠어요. 아까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하자 그랬다가 말자 그랬다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하자고 했다가 말자고 했다가. 그런데 더 힘든 건 새로운 방식,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측면이라면 이사 대책은 많은 고민, 그것 자체도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죠.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제가 평가하는 건 옛날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내와서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우리의 사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분명하고, 뭔가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재생과 그 사이 무언가. 도시재생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재생과 재개발 재건축의 이 중간 영역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제도로서 이사 대책, 그다음에 영등포 쪽방촌 개발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본론은 시흥시와 전주시의 그 주거복지 정책인데요.
시흥시와 전주시는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저의 희망인 곳입니다. 저에게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좀 우울한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우울한 일이 생겨도 그래도 시흥과 전주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위안을 받는 곳인데요. 그래서도 이 전주시에 계신 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전주시가 싹 틔운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방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지 못했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뭐 시흥시나 전주시도 다 불완전한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정부에서 잘할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시흥시의 주거복지 정책과 그 전주시의 주거복지 정책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흥시는 저희 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죠. 연구소의 설립자이신 재정구 의원이 철거민들을 끌고 가셔서 뭐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단 이주촌을 만들어 놓은 곳이 시흥시고, 시흥시가 지역구셨어요. 재정구 의원이. 그런 점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시흥시에서 주거복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전 중에 하나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2019년 10월 24일 날 시흥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흥시의 민관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시흥시의 역할이 중앙정부로 갔고, 그 국토교통부가 아동주거권 보장 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근데 제가 최근에 찾은 좀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1919년에 제정됐는데,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1919년에 이미 아동에 대한 주거권은 특별하게 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헌법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아동에 대한 그 관심이 좀 적어요. 전주시에서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거비 지원도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에 집중하고 우리가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주거 문제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뒷부분에 전주시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대치가 10만 호에서 20만 호에 연간. 지금까지 20만 호를 공급했던 적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한 200만 가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혹시 매년 공급해도 10년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긴급하게 필요한 게 주거비 지원인데요. 시흥시는 자체 예산으로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고, 전주시도 자체 예산으로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아를 만들어냈던 곳은 사실은 맨 처음 최초의 정책은 서울시이고요. 그다음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10개월간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세훈 후보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5천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배로 늘리겠다. 근데 그러면은 예산이 1,000억이 드는 걸 알고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를 것이다여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전주시에서도 더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그 주도권을 이제 시흥시, 전주시, 서울, 그 경남,
등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 주거비 지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국화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마 저를 다른 자리에서 만났던 전주시 분 기억하실 텐데, 전주시에서 이 주거비 지원을 어떻게든 좀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거비 지원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부담금을 전주시에 더 많이 내려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국토교통부가. 그러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나가는 것들이 저와 전주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주시에서 주거복지과를 신설했어요. 서울시에도 주거복지과가 없어요. 거의 중앙정부랑 대등하신 수준이신 거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주거복지 정책과가 국으로 됐거든요. 중앙정부는. 그런 점에서 달라지긴 했지만, 하여튼 서울시에도 없는 주거복지 정책과가 전주시에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자부심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그러니까 이런 주거복지와 관련해서의 원조는 사실 전주시죠. 그래서 저는 시흥시하고 전주시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 주거복지를 더 많이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는데요. 하여튼 주거복지의 전달 체계, 라는 측면에서는 전주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사실 주거복지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거복지과를 만들고,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주거복지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아마 시군종합평가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텐데, 시군종합평가에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전주에 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문서 공유를 한 걸로 문서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네 번째 파트에서도 시흥시는 말씀을 드렸으니 전주시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복지과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했고, 아직은 주거복지과가 있는 곳이 서울시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2011년에 전국 최초로 지원이 되어 있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 근데 전주시, 제가 전주에서 요즘 최근 몇 년간 연말 연시를 항상 전주에서 보내거든요. 가까운 지인분이 전주에 계셔서. 근데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전주에서 얼마나 주거복지를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전주에서, 우리나라에서 1, 2다. 1등 아니면 2등이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거복지의 알파요 오메가. 앞으로도 더 그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주거복지 조례를 만들었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제가 엄청 까칠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칭찬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전주시가 하고 있는 역할에 관해서는 그냥 과도한 칭찬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입임대주택도 지자체 최초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전주시의 주거복지를 이것만 갖고도 아마 1시간 이상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택 바우처,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건 정부는 지원을 어디까지 하냐면 중위소득의 45%까지 지원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이 80만 원보다도 낮아야 이걸 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근데 이게 너무 낮으니까 전주시는 100만 원까지, 80만 원과 100만 원 사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60% 이하는 전주시가 보장한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이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이 모델입니다. 뭐 시흥과 전주에서 하는 중위소득의 60%까지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인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아요. 그런데 이것 갖고도 아마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주시는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거비 지원과 주거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예산과 인력에 관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